자, 월요일 날 그 뭐 수능, 윤석열 정부의 수능에 대한 방향이 월요일 날 킬러 문항을 어떤 걸 공지하느냐에 따라서 좀 방향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 가지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이널 강의는 7월 8일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널 강의 들어갈 때 선생님이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을 2개를 할 건데 18페이지 지문이랑 23페이지 지문을 할 겁니다. 18페이지 지문은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학 철학 또는 과학 논리 지문인데 오늘이 6월 며칠이지? 24일. 6월 24일을 기준으로 기존에 지금 언론에서 내가 좀 극단적으로 막 욕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거 말 잘못했다가 잡혀갈까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수능의 방향성이 지금 막 혼란을 많이 야기하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겐 기회야. 왜? 니네들은 의대를 못 가니까. 서울대도 못 가. 연고대도 못 가고 미안한데 여기 보니까 다 못 가. 그러니까 우리한텐 기회야. 우리한텐 그 주어진 그 기회를 잡자잉. 알겠지? 진짜야. 이거 기회라니까. 제발 부탁인데 잡자잉. 공부를 해야 잡는다. 그 언론에 지금 나온부터 혼란한 요 한 1, 2주 됐죠? 한 일주일 좀 넘었나? 요 시기 때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이야기들을 잘 보니 과학의 원리 무슨 뭐 양자역학, 뭐 생명의 무슨 뭐 바이러스, 뭐 지구과학 천체, 궤도, 행성, 뭐 이런 식의 이야기고 과학 기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리,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진 않고 근데 어느 정도 과학 관련 지문 소스는 수능에서 빠진 적, 과학 기술이 수능에서 빠진 적이 없다고 보니까 그렇다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과학 철학, 과학 논리로 나오지 않을까. 이 과학 철학이나 과학 논리는 무조건 교과서 내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논리학 자체는 교과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쪽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6월 24일 오늘 기준으로 이제 선생님이 지금 드린 말씀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지문 때마침 또 우연히 오늘 연습해보면 좀 좋은 지문 같고요. 18페이지 지문을 읽으면서 아 요런 걸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구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읽으시면은 퍼스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 귀추법. 연역, 귀남 뭐 이런 거. 그 귀추법. 올해 수능에 이 아저씨 나올 것 같아. 만약에 진짜 나왔다! 내 쇼츠를 만들지 몰라가지고 지금 요것만 잘라가지고 누가 쇼츠 만들어줘. 알겠지? 그 자막에 딱 이것이 수능이다. 딱 이러고. 알겠지? 안 나오면은 이 영상을 지울 겁니다. 아무도 모르잖아. 그 다음에 23페이지 지문은 이게 이제 융합 지문인데 지금 분위기상 얘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죠. 그죠? 23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23페이지 1문단을 보시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러고 예술 지문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1문단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쉐라의 점묘법이라고 예술 지문이 나오는데 1문단 마지막을 보시면 그럼 쉐라는 어떻게 이 방법을 만들어냈을까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문단과 3문단에 뭐가 나오냐면 광학이론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은 요건 과학기술 지문이야. 그 인간의 무슨 원추세포 나오고 파장 나오고 에너지 나오고 뭐 진동수 나오고 굴절률 나오고 가시광선 나오고 막 그래.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 4문단부터 이게 끝에까지 하면 7문단인데요. 여기가 다시 뭐가 나오는 거야? 쉐라의 점묘법에 대한 구체 진술이 나와. 이게 이제 융합지문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위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죠. 아예 콕 찍어가지고 그냥 융합지문은 뭐 배제해야 된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실 거냐면은 잘 들으세요. 1문단 읽고 2, 3문단을 건너뛰시고요. 4문단부터 7문단까지 요렇게 읽으세요. 2, 3문단을 건너뛰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의 몇 번 문제? 26번 문제랑 27번 문제를 제외하고 풉니다. 그러면 25번 문제 풀 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서 요렇게 풀 거야. 그리고 나서 2문단 그리고 나서 2문단 3문단을 읽으신 다음에
26, 27번을 풀이하세요. 그러니까 약간 두 지문이다라는 생각 느낌으로. 알겠지? 뭐 당연히 29번 어휘는 그냥 푸시는 거고.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두 지문이지만 우리는 약간 세 지문 느낌으로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해볼 거고,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세요. 수능의 제도가, 교육의 제도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지만 방법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치?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방법에 맞춰서 공부의 패턴을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괜히 무슨 언론이나 이런 데 휩쓸려가지고 뭐 내가 뭐 영향을 받았네, 큰일 날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혼란이 존재하기는 하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사실 요즘에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 사교육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고. 맨날 내가 드렸던 말씀이잖아. 우리나라 사교육은 좀 줄어들어야 돼. 왜곡된 사교육이거든. 항상 그랬잖아. 나까지는 좀 하기를 바랬는데 나도 못하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뭐 진짜 사교육 막 못하게 딱 막아버리면은 스터디 카페나 차려야지 뭐. 뭐하지 나 진짜? 핫도그? 명랑 핫도그 이런 거 프랜차이즈 비싼가 모르겠네. 마라탕. 야, 너 와서 서빙해야 된다. 대신에 약간 너 현지어 써야 돼. 알겠지? 자, 요거 하실 때 요 순서대로 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변화되는 수능에 좀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연결시켜서 읽지 마세요. 자, 시간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10분, 13분 되어 있어서 똑같이 23분 재수할 건데, 아이고, 23분 재수할 건데, 이 앞반 애들 보니까 조금 일찍 푸는 애들도 있긴 해. 자, 어딘지 칠판에 적어 놨죠? 이렇게 할 겁니다. 시작.
자, 민성아 쉽지? 볼까요? 18페이지 지문 먼저 볼게요. 1문단. 만약에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의 난도로 수능 비문학이 나오면 단어 정리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지문 정리하시는 게 좋아. 자, 그 핵심어 기준 정리라는 게 뭐냐면 1문단도 잠깐 보시면 근대 철학에 있어서 경험과 이성 두 가지가 강조되었다고 하고요. 그중 무엇을 강조하든 뭐하든 필요 없이 근대 철학자들은 선천적으로 갖는 본유관념이나 후천적으로 얻는 감각 경험처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주관적인 것으로부터 객관적인 세계의 참모습에 대한 진술을 얻으려 하다. 문장이 어려운 것 같은데 단어 중심으로 가면은 근대 철학은 경험과 이성을 중시 여겼다는 말이야. 그죠? 그리고 간단하게 키워드를 보면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주관적인 것을 봐봐. A나 B와 같은 C지. 선천적인 본유관념이나 후천적인 경험과 같은 예지. 그 얘가 핵심인 거야. 핵심 단어가 뭐가 되는 거야?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인 세계의 참모습에 대한 진술을 얻으려 하였다. 주관을 통해 객관의 참모습을 얻으려 하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문장을 줄여나갈 수 있어요. 실제로 6월 모평에서 학생들마다 느끼는 체감은 달랐으나 할만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6모 수준의 비문학이 나온다면 오늘 선생님이 강의하는 형태의 패턴을 조금만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 그때 놓치기는 간단하게 줄이는 것과 놓치는 건 다른 거거든. 일단 이렇게 정리하더라도 이게 정말 우연일 건데 선생님이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죠. 비문학을 우리가 선지를 가지고 지문으로 들어갈 때 선지에 사용된 단어를 위치 키와 무슨 키로? 확인 키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 번씩 접근하는 거 연습했었잖아. 요게 우연인데 생각보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 자,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요 정도까지만 일단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디 갔노? 14번의 1번 선지 같은 경우 선천, 후천 이 단어가 보여야 돼. 14번의 1번 선지 근대 철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이 후천적으로 딱 이 단어의 위치는 기억나야 돼.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선택지의 단어가 지문에 어디였나. 지문에 골고루 여러 번 사용되는 단어라면 그게 안 되겠지만 선천, 후천 거기밖에 사용이 안 되어 있었거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번의 3번 선지도 마찬가지야. 15번의 3번 선지 보시면 능동, 탐구자 이거 제일 마지막 문단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라. 그 연습은 하자. 그래서 이만큼만 정리하더라도 14번의 1번 선지에서 이제 위치를 잡고 다시 지문을 보면 그 지문에 주관에 두 가지가 들어오는 거죠. 선천적으로 생기는 본유관념이나 후천적으로 생기는 감각, 경험과 같은 주관이니까 포함관계가 주관 안에 선천의 본유, 후천의 경험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 주관을 통해서 무엇을? 객관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14번의 1번은 틀렸네. 딱 요 정도 수준일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건 못하겠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6번째, 7번째 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좀 지우고요. 그런데라는 연결어에 대한 반응도는 있어야겠지. 그런데 만약에 무난하게 나온다면 이게 참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말을
구조독해, 선생님 구조독해를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긴 한데 수업 시간에 구조독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니네가 어차피 구조를 생각 안 하고 읽거든. 그냥 읽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구조야. 근데 이게 무난하게 나올수록 오히려 구조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문제가 좀 명료해져.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구조독해를 되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수업 시간엔 그 용어를 좀 잘 안 쓰려고 하거든. 근데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심플한 지문일수록 되게 효율적인 부분이 생겨. 자, 무슨 말이냐면은 구조를 보면은 그런데 뒤에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주관주의나 회의주의를 낳는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 주관주의, 회의주의가 왜 도출되는지 확 설명하고 이해합시다 그랬는데 필요 없다고 이제. 모르죠. 이제 또 교육부 발표에 따라서 선생님의 수업의 방향이 바뀔지. 구조독해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되게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은근히 많이 했어. 민성아 이거 뭐 제시해 준 거야? 그렇지! 선생님 두 글자 적을 거야. 그렇지.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가지고 뭔가 좀 힘있게 수업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선생님이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수업이 많아서 아침마다 약을 먹고 와. 그러면 얘기해줬죠. 이제 그 약이 유튜브 찍어서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그 약의 부작용이 잠이 안 오고 몸에 좀 덜 피곤한 그 식욕이 사라져. 근데 주말은 이제 계속 수업을 하니까 밥을 못 먹어서 주말에는 그 약을 먹고 출근하는데 오늘 깜빡 잊고 그냥 출근했어. 배가 너무 고파.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늘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는데 수업 끝나고 잠깐 오시면 저기 한 포당 한 15,000원 선에서 해결이 나오겠죠. 자, 민성아 누가 해결했어? 버스가. 얼른 들어와. 18페이지 펴놔. 버스가 뭘로? 민성아 뭘로? 닥쳐! 거기까지 읽지도 않았어 임마. 그렇지. 미술진 기억 있잖아. 기억. 과학의 방법으로 해결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 있어야 돼. 문제와 해결의 양면성이라는 거야. 퍼스가 과학의 방법으로 해결합시다 이 말은 이 퍼스가 주장하는 과학의 방법은 주관주의나 회의주의로 빠져 안 빠져? 안 빠지는 거여야만 하는 걸 거 아니야. 충분히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됐죠? 문제 해결의 양면적 관계는 우리가 염두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에 민성아 이거 어디 적용하래? 근데 문장도 너무 쉽게 적어놔서 마지막 문장에 그냥 모든 영역이라고 안 해놓고요. 철학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15번에 1번을 틀린다는 거는 맞은 거야? 아유, 연변 갈 뻔했어 지금. 한국인이 아닌 거야. 이렇게 철학을 포함하냐고 명시까지 했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15번에 1번 너무 명료하죠. 내 기준으로는 6월 모평이 이렇게 보였거든. 이거를 왜 틀리게?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는데 철학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 적용하여야 된다라고 여기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문단을 가니까 자 집중해봐. 이제 조금만 더 신경을 써봐. 지금 현재 예상되는 비문학의 수준이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냐면은 플러스는 먼저 탐구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논쟁이 불명료한 개념에서 유발된다고 보고 그냥 읽지 말고 단어를 찾을 거야. 불명료한 개념이죠.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구조독해를 좋아하진 않아. 근데 조금 신경 써봐. 뭐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읽으라고. 그냥 읽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민성아 문제의 원인이 뭐래? 그래서 개념의 불명료.
똑같은 질문 뭐가 나와야 돼? 그래서 해결은 단어 보이죠? 뭘로 해결합시다. 심플하게 메모할 거니까. 민성아 뭘로 해결합시다. 그래서 실용경률 것만 쓸게요. 실용경률로 해결합시다죠. 그런데 실용경률이 뭔지 몰라도 돼. 세 번째 줄. 이 경률에 따르면 개념의 의미는 기개념이 언급하는 속성을 갖는 대상이 어떠한 실천 결과를 낳는지를 떠올려 봄으로써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실천 결과란 우리 어이 씨발 뭔 개소리야.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 같아. 단어만 찾아봐. 민성아 어떤 단어가. 그렇지 반복되고 있잖아. 실용경률이 뭔지 몰라. 근데 얘는 실천 결과라는 게 중요하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 실천 결과를 계속 설명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읽어보라고. 됐지? 숨겨진 정보가 있죠. 이 정도는 하셔야 돼. 개념이 불명료하기 때문에 실용경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다시 말하면 실용경률이라는 것은 개념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명료하게 해주는 거겠지. 그 정도 문제와 해결의 그 맞물려 있는 양면적 정보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봐. 그럼 실천 결과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있어. 민성아, 그게 뭘까? 실천 결과란 뭐다? 실제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래.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이해 못해. 읽어보자. 그리고 나서 뒤에 뭐 나왔어? 예컨대 나왔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반응을 보이는 거야. 문제를 제시해주고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고 중심어를 찾아서 그것을 구체화 설명하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얘까지 설명했다는 말은 이 실용경률로부터 이어지는 실용경률, 실천결과, 실제적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잖아.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푼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끝까지 정확하게 읽어서 이 실천결과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실천 결과를 낳지 못하는 이 문장에도 집중을 해야 실천 결과가 언급된 문장이잖아. 무의미한 것으로 판정된다. 이게 실천 결과가 뭐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무엇이다?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실천 결과는 있어야 되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 생각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14번의 2번 선지를 보시면 퍼스에 따르면 실천 결과를 낳는지의 여부에 따라 내용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야, 얘는. 얘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가 아니라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자, 칠판처럼 요렇게 읽어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지금 분위기의 수능에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인 문제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 다음에 3문단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거 좀 올 영역 요건 지울게요. 3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어야 되냐면 첫 문장에서 퍼스는 데카르트의 탐구 방법과의 비교를 통해 자 보자. 퍼스는 누구와? 데카르트와의 탐구 방법을 뭐 할 거래? 비교할 거래.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그냥 읽으면 안 되고 퍼스랑 데카르트를 뭐 할 거래? 비교할 거래. 비교 어떻게 해야 돼? 퍼스만 이야기하면 될까 안 될까 민성아? 데카르트만 이야기하면. 보통 비교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수험생이라면은 기출을 열심히 풀었기 때문에 기출을 통해서 어떤 반응의 생각이 있어야 돼? 비교한다라는 말은 지금부터 누구 이야기할 건데? 데카르트 이야기할 건데 그걸 가지고 누가 꼬투리 잡을 거야? 퍼스가 꼬투리 잡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퍼스, 데카르트를 나누고 이 데카르트 정보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식으로 표현을 바꾸자면은 얘가 퍼스의 스파이 정보로 사용되겠구나. 정보를 나눠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세 번째 줄 갑시다. 우리가 보는 대상이 실제로는 다른 모습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데카르트는 뭐 공부하신 분들 이것도 알죠? 끊임없이 의심하라. 의심하다 그럼 마지막에 의심할 수 없는 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민성이 알지? 그게 뭐야? 데카르트는 끊임없이 의심하라 그래. 진짜? 그 친구 중에 그렇게 말하는 애 없어? 있지? 재수 없지? 그 친구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러면 끝이 없잖아. 그래서 시작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의심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 거기로부터 역산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데카르트가 그래서 한 말이 뭐야 민성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알지? 연변에도 이게 있었을 거야. 자, 그럼 키워드만 정리하면은 끊임없이 의심하라는 말이야.
회의의 방법이래. 의심을 통한 무엇의 방법이래? 회의의 방법이래. 뭔진 모르겠어. 일단 체크. 그 다음에 이는 무엇은? 회의의 방법은 우리가 영원히 꿈꾸고 있다거나 악마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거나 하는 상상의 상황에서조차 의심할 수 없는 믿음을 찾는 방법이다. 이것 중에서 무엇을 찾을 거래? 의심 없는 믿음을 찾을 거래. 그게 뭔데?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데카르트는 이를 통해 절대적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뭘 얻을 수 있대? 절대적이고 기초적인 믿음을 얻을 수 있대. 그게 어떤 믿음인데? 몰라. 그 기초적인 믿음에서 시작하여 이어가는 연쇄적 연역 추론을 할 거래. 따옴표가 묶인 거 보니까 중요한 단말인가 봐. 그죠? 연쇄적 연역 추론을 할 거래. 이게 무슨 말인데? 모른다니까? 필요 없어. 나와 있는 정보 처리야, 지금부터는. 됐죠? 그러나 여기서 선택지 하나만 확인할까요? 14번에 3번. 데카르트. 모든 것을 의심. 좋았어. 데카르트 의심. 절대적인 믿음을 얻을 수 없다. 틀렸네요. 부정서술어 조심하라 그랬죠? 14번에 3번 선지 핵심어 데카르트 의심 절대적까지 왔는데 부정서술어 때문에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상 이렇게 핵심어 연결고리만 잡아주면 우리가 수능 잘 볼 것 같아. 아까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자. 그러나 비교하기로 했고요. 1문단의 중심인물이 퍼스였기 때문에 퍼스가 등장할 거야. 그러나 퍼스에 따르면 회의의 방법은 온전히 수행될 수 없다. 회의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우리의 탐구가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편견들을 모두 제거한 채로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때문이래? 편견 때문이래. 이거 제거할 수 있대 없대? 잘 들어. 아까 칠판을 지울 수밖에 없었는데 선지는 지금부터 6월 24일 오늘 기준으로 우리는 수능 비문학의 선지를 3개로만 마인드 컨트롤을 할 거야. 선지에 나와 있는 위치 키와 지문에서의 확인 키. 이건 수도 없이 강조한 거죠. 한 가지 더. 이건 역시 수도 없이 강조한 거야. 뭐? 재진수. 그나마 이렇게 단순하게 낼 거면은 출제자가 뭐라도 좀 꽈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출제자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는 건 재진술 양면밖에 없다고. 재진술 양면. 근데 일단 재진술. 어디를 볼 거냐면은요. 어디 갔노? 15번에 5번 선지. 15번 문항을 잘 보세요. 누구 입장이야? 펄스 입장이야. 15번에 5번 탐구자가 편견을 가질 때 탐구를 시작한다를 감안한다. 이 말은 편견 때문이다. 편견은 지울 수 없다. 아까 그 문장 다시 읽어봐. 편견을 모두 제거할 수 없다. 이 말을 15번에 5번 선지에서는 편견을 가진 채 연구한다는 말로 바꾼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점점. 정말 우연이야. 우리가 평소에 많이 고민했었던 부분들이 수능이 무난하게 나올수록 더 빛을 발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3문단은 그만 읽어도 되고요. 4문단 보세요. 펄스는 앞선 연역추론의 결론이 뒤따르는 연역추론의 전제가 되는 방식으로 이어진 예 설명해 준 거야. 뭘 설명해 주는지는 알아야지. 펄스가 예 설명해 준 거야. 예. 연쇄적 연역추론.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가자. 앞추론의 무엇이? 민성아. 결론이 어디로? 뒤추론에. 전제로 간대. 무슨 말이야? 몰라. 뭐 이해가 되면 좋은데 그냥 최대한 이해 없이 풀어볼까? 그래도 답은 나온다. 몇 번? 14번에 4번 선지를 보시면 연쇄적 연역추론, 앞선 연역추론의 결론은 뒤따르는 연역추론의 결론과 동일하다. 아니죠. 뒤따르는 연역추론의 무엇과 동일한 거야? 전제와 동일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 비문학이 무난하게 나온다면 어디에 집중해야 돼? 지문의 포지션을 인지하는 거에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거 연습하면 금방 늘어요. 그 다음에 3문단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이거 위험하대. 이와 달리 과학 방법은 여기다 적을게요. 3문단 이와 달리 과학 방법은 밑줄 친 거 보자. 뭐가 가능하대? 오류를 인지하고 수정이라고 나오나? 제거 수정이 아니라 오류를 인지하고 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뒷내용은 되게 쉽거든요. 실험해보고 답 안 나오면 바꿔라 이 말이죠. 그때 다시 또 어떤 단어가 나왔어? 이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실용경률이 또 나왔죠. 요령인데 앞에서 설명했던 단어가 저 뒤에 나오면 그 단어가 핵심 단어라는 뜻이야. 이때 여기에다가 무엇을 제공해 주는 것이 조금만 더 정확하게 쓸게요. 다시 읽을게요. 이거 밑줄 친 A 봐봐. 오류를 인지하고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걸 빼먹고 적을 뻔했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며, 실험이며, 정확하게 읽어야죠. 미안. 실험에다가 무엇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뭐다? 실용경률이다. 그럼 지문이 사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됐지. 실용경률이 정보를 제공해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타당성을 판단해서 참고짓을 발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지 하나 잡고 들어가자. 몇 번? 14번 답 이제 나왔죠? 5번. 설명해도 되죠? 딱 요만큼이야. 지금 수준에서는 요런 느낌의 요만큼만 핵심 정보만 잡아주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건 뭐다? 위치 확인 재진술. 그리고 지문의 어디쯤인가를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문제가 비문학 지문이 좀 짧고 무난하게 나올수록 메모형 독해가 빛을 발해. 지문이 길면 메모하는 양이 많아져가지고 물리적 시간 압박이 크거든. 근데 지문이 좀 짧고 명료하게 선지 구성이 되면 메모 독해가 훨씬 더 효율적이 돼. 한번 해보세요, 진짜. 16번에 5번도 같은 맥락이죠. 실험해서 판단해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패스하고요. 15번에 3번 선지는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은 뭐 능동적이 막 나오니까 15번에 3번 선지는 쉽게 정리하셨을 거야. 됐죠? 됐죠? 15번에 2번 선지만 마무리해 볼 겁니다.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퍼스 입장이야.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15번에 2번 교정적인 성격도 갖는 방법이다. 그렇죠. 과학은 오류를 인지하다. 이거 재진술로 그걸 뭐라고 한 거야? 재진술로. 오류를 찾아내다. 인지하다. 15번에 2번 자기교정. 그 오류를 뭐 하자? 이거를 다른 말로 선지에서 뭐라고 써준 거야? 자기교정이라고. 수정한다고. 바꾼다고. 물론 제거와 교정은 조금 의미상 차이는 있으나 그 정도는 재진술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그죠? 이렇게 해서 14, 15번, 16번까지 깔끔하게 맞추시고 난도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17번 문제는 보통 선생님이 기존의 강의에서는 제끼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제끼시면 안 돼요. 지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비문학 제끼면 안 돼. 다 푸셔야 돼. 그럼 잘 봐. 17번을 보세요. 민성아, 17번에 이 보기가 나와 있어. 그치? 보기 이꼴 누구 거래? 퍼스 거래. 근데 문제를 잘 보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하죠. 플러스. 지문 바탕이라고 했지? 그럼 이거 무슨 문제야? 일치성이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택지 보고 답을 찾으려고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말라고. 그럼 잘 봐. 보기를 보시면은요. 요령을 피워보자. 첫 번째 문장. 실제라는 개념은 지식론이나 과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개념인데 이건 건드릴 게 없어. 그냥 중요하대. 근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근대 철학자들은 흔히 이렇게 되어 있죠. 흔히 가 밑줄 이렇게 되어 있어. 그죠? 그리고 나서 연결어 뭐 나왔어? 하지만 뭐라고 나오지? 잘 봐봐. 조금만 생각해봐. 민성아, 이 보기 안에 있는 지문이 누구 거라 그랬니? 그러면은 칠판 기준으로 흰색은 근대 철학자가 이야기한 거고 하지만 뒤 얘가 누구 거야? 얘가 퍼스 거지. 이게 퍼스 거라며. 그러면 위에 근대 철학 얘는 퍼스랑 어떻게 돼? 반대지. 그죠? 근데 윗글을 바탕으로 하려며 지문을 보니까 퍼스랑 반대로 놓였던 애가 누구였어? 한 명밖에 없었다? 누구였어? 데카르트야. 그럼 얘가 다시 이 꼴 뭐가 되는 거야? 데카르트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17번에 1번 선지를 보시면 두 번째 줄.
요 가는 그러면 퍼스랑 반대야. 데카르트 거라고. 근데 밑줄 친 가는 데카르트 건데 1번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데카르트의 회의의 방법이 실행 불가능한 데카르트 거라니까. 실행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풀리게끔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 이게 지문이 짧고 무난할수록 훨씬 더 잘 돼. 됐니? 충분히 우리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23, 24, 25페이지는 뭐 어렵진 않아 사실은 지문이. 잠깐만. 근데 색칠해 놓은 파일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1번 문단 23, 24, 25 간단하게만 해봅시다. 1번 문단에 인상주의 애들 나오지? 이제 민성아, 걔네들이 뭐가 좀 잘했대, 못했대? 뭐가 문제였대? 뭘 자꾸 그리는데 어두워진대. 어떻게 그리고 싶었는데? 밝게 그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짠! 하고 구세주가 등장해. 누구? 쉐라. 1문단의 키워드는 인상주의, 문제, 쇠라 해결. 그죠? 그리고 쇠라가 해결한 게 이제 무슨 법? 많은 애들도 있을 거야. 점요법. 다다다다다다다 점 찍어가지고. 2, 3문단을 좀 넘기고 읽을게. 4문단 가자. 쇠로는 이러한 광학기론에 근거하여 빛 외에 빛 자체를 묘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대. 자, 지금부터 쇠라가 해결한 점요법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그죠? 얘는 무엇을 그릴 거래? 빛. 그죠? 빛. 빛을 그린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줄 읽는데 네 번째 줄 가니까 어디 보는지 알죠? 빛 입자인 광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대로 정리. 광자. 빛광자 하잖아. 빛 입자야 얘가. 얘가 뭐랑 충돌한데? 대기 속에. 전자랑 충돌한데 무슨 말이야? 몰라! 전자는 순간적으로 주어를 잘 봐야 돼요. 전자는 순간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띠며 진동하고 그때 이 전자가 어떻게 된대?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진동한대요. 이 진동에 의해 빛은 파장의 4제곱에 곱하는 세계로 사방으로 흩어지며 환해진다. 흩어진대. 됐죠? 이게 무슨 현상이래? 산란. 그죠? 정리하면 사실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거든? 이 산란 효과를 뭐 어떻게 이용했나 보죠? 그죠? 그 다음에 5문단 갈 거야. 쇠라가 택한 방법은 물감을 칠하는 것도 물감을 섞는 것도 아니었다. 얘는 물감을 칠하지도 않고요. 섞지도 않았대요. 무슨 말이야? 몰라. 두 번째 줄. 원색의 물감만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고 이 점들이 감상자의 눈에 들어온 후 섞이도록 하는 점묘법이다. 그냥 원색만 사용했대. 눈에 들어와서 섞였대. 네 번째 줄. 반사된 빛을 표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야? 몰라. 그냥 반사된 빛은 목적이 아니래. 쇠라는 빛을 입자로 보고 빛 입자는 앞에서 했잖아. 광자. 입자로 보고 작은 색점을 통해 여러 방향으로 스치는 빛 입자들을 그렸다. 빛 입자는 앞에서 했잖아. 빛 자체. 빛 입자. 원색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색만 아까 체크했잖아. 패스. 쇠라의 그림은 색채가 풍성해 보인다. 무슨 말이야? 몰라. 답은 나와. 봅시다. 이해를 하면 더 좋죠. 근데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선택지 두어 개만 확인해 볼게요. 몇 번 선지를 볼 거냐면은요. 25번에 1번. 사실 2문단, 3문단을 조금 읽기는 해야 돼. 근데 25번에 1번. 쇠라는 감산 혼합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한 색. 혼합을 안 했다. 섞지 않았다. 순수한 색. 재진술 두 글자로 바꿔. 민성아 뭐야? 원색. 그러니까 25번에 1번. 감산 혼합을 하지 않은 순수한 색만으로 풍성한 색채. 색채 풍성. 다 나와 있네. 이게 풀릴 거라니까. 진짜로 이게 풀릴 거야. 28번에 1번 봅시다. 28번에 1번.
인상주의 화가들의 붓터치와 쇠라의 전면법은 모두 반사되어 나오는 빛. 쇠라는 아까 뭐라 그랬어? 반사된 빛이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28번 1번은 틀렸지. 똑같이 쭉 읽으면 아까 읽었던 그 문단에 조금만 더 몇 줄 내려오면은 쇠라는 보색을 나란히, 자 무슨 말이야? 몰라. 얘는 보색을 활용했대. 그래서 어떻게 했대? 멀리서 봐도 무슨 효과? 잔상 효과를 이용했대. 여러분들 지문 그걸 읽으시면은요, 멀리서라는 단어 거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 어디 있는지 알죠? 선지 어디로 볼 거냐면 28번에 3번 두 번째 줄. 쇠라의 작품은 멀리서 볼 때 나타난 효과, 잔상 효과를 배제했다. 아니자. 멀리서 봐도 잔상 효과 있더라라고 나왔지. 멀리서라는 단어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거를 정말 이거 하나 연습하면 돼. 위치 확인, 위치 확인, 재진술. 위치 확인, 위치 확인, 재진술. 이것만 하면 2023년 하늘이 주신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요령. 그 다음에 몇 문단으로 잠깐 가볼까? 6문단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니? 예시작품 나오죠. 근데 잘 여러분들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야 되냐면 6문단 전체가 예시작품이야. 이건 100% 나와 안 나와? 100% 출제, 100%. 출제할 때 뭐밖에 안 나와 얘는? 일치성밖에 안 나와. 눈으로만 확인할게요. 그 6문단의 세 번째 줄 봐봐. 이 작품은 겉보기에 한가로움과 구분되는 치밀한 계산을 토대로 화실에서 2년에 걸쳐서 했대. 어디에서 했대요? 화실에서 했대요. 자, 이걸 가지고 다시 선택지를 만들 거야. 28번에 4번. 28번에 4번. 두 번째 줄.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정확하게 표착하기 위해 야외에서만 작업을. 아니요, 화실에서 했다니까. 다시 지문. 배경은 뚜렷한 둥근 점 타원형. 아,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둥글게 타원형이 있댄다. 뭔 소리냐? 나는 몰라. 요 단어 위치는 기억해야 돼. 그대로 따고 들어가면 25번에 2번 선지. 그대로 따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진짜로.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지간한 강사들은 아마 이번 6모 때 전부 다 기겁했어. 이게 맞나 싶어서. 대부분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야.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6모가 50분 정도 걸렸거든요. 물론 1번부터 34번까지만 풀었습니다. 다 맞은 적이 없어서 최근 몇 년간. 진짜 뭐 강사로서 실력이 부족해. 그래. 나 수능이고 6월이고 9월이고 다 맞춰본 적이 없어. 꼭 한두 개씩은 미스가 나거든. 얘는 다 맞췄어. 그것도 심지어 2번 풀었어. 지문 하나는. 너무 답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런 연습만 하시면 돼. 어려운 사고를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요, 사고의 고차원 또는 사고의 단계의 세분화거든. 이거 안 나겠다며. 그럼 뭘 내겠다는 거야? 단순화 정보의 판단을 내겠다는 거잖아.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그 말씀 드렸죠. 방법은 존재합니다. 제도가 변해도 방법은 존재합니다. 대비책이 없는 입시제도의 변화는 존재할 수가 없지. 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입시제도가 바뀌었는데 그 대비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럼 대학을 아무도 못 가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방법이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읽어보면은 뭐 선터치를 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답을 맞춰볼 겁니다. 이제는 몇 번 답을 맞추겠니? 우리가 28번 답에 5번을 넘어가 봅시다. 5번을 가면은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거 이제 보기에 있는 거죠. 보기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28번 보기는 인상주의 이야기들을 한 거야.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가까이서 보면 색 덩어리처럼 보이고요. 윤곽선도 없대요. 색 덩어리처럼 보이고요. 얘네들은 윤곽선도 없대요. 자, 선지 들어가자. 재진술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28번에 5번. 인상주의 화가들은 물감 덩어리들을 색 덩어리, 물감 덩어리. 오케이, 좋았어. 두 번째 줄. 선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렇죠. 윤곽선조차 사용하지 않았대.
5번 선지 마지막 문장. 쇠라는 여러 크기의 점들과 함께 공간감을 드러내기 위해 선을 사용했다. 아까 선터치 있었다고 나왔죠? 입체감 대신에 용어만 바꾼 거지. 뭐로? 공간감으로. 단순 정보 확인형의 비문학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쓰셔야 되는 것은 재진술이야. 이 재진술을 매칭시키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29번에 답은 4번인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쭉 정리를 하고 이제 두 문단. 자, 과학 지문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은 2문단, 3문단 가지고 나머지 두 문제 풀어볼 건데요. 간단하게만 할게요. 2문단, 3문단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 굴절과 파장의 상관관계가 나와. 찾아봐. 2문단에 나와. 굴절과 파장의 상관관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넷, 다섯, 여섯으로 넘어가면 되거든. 민성아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반비례 관계야. 그 다음에 왼쪽 제일 아래 3문단 끝에서 오른쪽 꼭대기로 올라갈 때 찾아봐. 파장과 무엇의 관계? 빛의 산란의 관계도 나와. 무슨 관계야 민성아? 에?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고 나온다. 이 똘추야. 반비례 관계야. 우리는 이거는 무조건 연습했어. 비례, 반비례, 상관관계, 계산식 반드시 필수 메모. 자, 그 다음에 그 지문을 2문단을 보시면 빛을 여기다 적어야겠다. 빛을 어디에? 보통 삼각형으로 그리죠.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킬 때 빛이 어떻게 돼? 이렇게. 아이 대충 그릴게. 꺾이잖아. 꺾이는 굴절률에 따라서 어떻게 돼? 여기다 적을게. 무지개 색깔 나오죠? 빨, 주, 노, 초, 파, 남, 보. 거기 문장을 잘 보셔야 돼. 덜 굴절되는 순서라 그랬지. 그러니까 빨, 주, 노, 초, 파, 남, 보의 굴절률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 굴절률과 파장은 반비례라 그랬으니까 파장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선지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6번에 일단 1번 선지 잠깐 보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셨을 때 뭐 시간 없어서 2, 3문단 못 읽으셨으면 좀 애매하긴 한데 2문단, 3문단 읽을 때 민성은 뭘 조심해야 돼? 2문단은 무슨 3원색 나오는 거니? 얘는 물감 3개 3원색 나오죠. 3문단은 무슨 3원색 나와? 빛이야. 야, 물감 3원색, 색의 3원색이랑 빛의 3원색은 다르다. 민성아, 물감의 3원색 빨, 노, 파. 빛의 3원색은 빨, 힘들어, 씨. 초, 파야. 달라. 물감은 섞으면 섞을수록 어떤 색깔 나온대? 검정색, 감산혼합.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허연색, 백색광, 가산혼합.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26번의 1번 선지를 보세요. 보색에 해당하는 두 색인 노란 물감과 파란 물감이니까 26번의 1번 선지는 2문단에서 찾으라는 거야? 3문단에서 찾으라는 거야? 2문단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2문단, 3문단 읽으면 정보량이 되게 많지. 뭘 자꾸 섞으래. 뭐가 보색이래. 그거를 일일이 기억하고 메모하려고 그러는 게 바보야. 선지 보면서 하나씩 그때그때 찾으면 돼요. 이럴 땐.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 어디까지는 해야 돼? 2문단이 물감이고 3문단이 빛이다. 그러니까 26번의 1번 선지를 봤을 때 오케이 나는 몇 문단으로 간다. 2문단에 가서 물감 찾을 거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속독을 하면서 뭐만 찾으면 돼? 노랑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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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 돼. 보색 보색 노랑파랑 보색 보색 노랑파랑 찾으면 돼. 그렇게 푸는 거야. 뭘 언제 기억하고 언제 메모하고 읽으면서 아이 너무 어려워. 그러겠어. 어렵지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해. 근데 왜 찾으면은 노랑과 파랑을 섞으면 뭐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 선지에. 선지에 노랑과 파랑을 섞으면은 무슨 색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 흰색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얘 흰색도 아니고요. 그죠? 지문에서 찾으면 얘네 두 개 섞으면 무슨 색 나온다고 나와? 초록색 나온다고 나오고 노랑과 파랑은 보색 관계니? 이거 보색 관계 아닙니다. 자기가 혹시 26번에 1번 선지라고 하는 학생은 내가 장담컨대 이거 빛이랑 헷갈린 거야. 3문단에 보면 이거 섞으면 흰색빛 나온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출제자가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타겟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2번 선지랑 4번 선지를 같이 할게요. 2번. 보라색 빛은 파장이 긴 빨간색보다 더 강한 색으로 산란된다. 자, 파장과 산란은 반비례니까 다시 여기에다가 굳이 선생님이 산란이라고 적으면 산란은 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나머지 요게 해서 보시면은 보라색은 여기 있고요. 2번 선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강색은 어디 있어? 여기 있으니까 보라색이 더 산란이 크게 되겠지. 파장은 반대로 빨강색이 더 클 거고 보라색이 더 작을 거고. 됐니?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4번 선지도 똑같으니까 그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시고 우리가 연습하는 건 지키자. 상관관계는 반드시 메모하세요. 눈으로 풀려고 하면 진짜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올해 수능에서 이 정도.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봅시다. 빛의 삼원색이라고 되어 있죠? 얘 가지고 할 거야. RGB. 그죠? 얘 가지고 할 거야. 빛의 삼원색이라고 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기억이 450, 니은이 550, 디귿이 600이래. 자, 파장을 비교하자. 파장은 기억보다 니은보다 디귿이 크죠? 됐지? 당연히 굴절은 그 반대로 가겠지? 충분히 이해할 거야, 이 정도는. 그러면은 빛의 삼원색이니까 RGB를 잡아보면은 빨, 초, 파에서 파장이 제일 큰 애가 누구지? 빨강이네. 그 다음에 초고, 그 다음에 파네. 그러니까 얘를 다시 쓰면은 기억이 뭐가 되고 파랑이 되고 니은이 빨강이 되고 디귿이 잘못 썼네. 니은이 초록이 되고 디귿이 뭐가 돼? 빨강이 되겠지. 됐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답만 확인을 할 테니까 지금 답을 확인하는 형태랑 똑같이 나머지 대보시면 돼요. 자, 플러스 바나나에다가 빛을 쏠 거래. 그런데 우리는 지문에 대한 적용 문제니까 이 바나나가 지문에 있는 무엇에 대한 재진술이라는 건 알아야지. 지문에 있는 내용대로 바꾸면 바나나가 뭐를 나타내는 걸까, 민성아? 노란? 물감, 그렇지. 선생님, 바나나는 원래 하얗습니다. 그딴 개소리 하지 말고. 바나나가 노란 물감으로 치환되는 거잖아. 그럼 너희들이 찾아. 노란 물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찾아. 노란 물감은 뭐는 흡수하고 뭐는 반사한다? 찾아봐. 지문에서 찾아. 노란 물감은 뭐는 흡수하고 뭐는 반사한다? 민성아 찾아봐. 태연아 찾았어? 뭐는 흡수해? 파랑
그렇지. 집중해서 타겟으로 잡으면은 찾아. 조바심 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되는 것은 타겟을 찾는 거야. 아, 이 정보를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정보만 머릿속에 붙잡고 지문을 계속 스캔 뜨는 거야. 속독으로.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연습의 문제야. 공부를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나도 공부하지. 그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가르쳐보고 같이 고민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공부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능력의 영역이 있어. 얘는 능력이 좋아야 잘하는 영역이 있고 훈련의 영역이 있어. 훈련의 영역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노력 또는 시간의 영역인 거거든.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여러분들 능력의 영역보다 훈련의 영역으로 많이 나올 거야. 기회가 될 거라니까 진짜. 우리는 의대 못 가니까 기회야. 대한민국이 투표를 되게 잘했다니까 지금. 뭐는 흡수해 태어나. 아니 뭐는 반사해. 자, 바나나가 있어. 바나나를 그릴게. 야, 바나나는 좀 잘 그리지 않았니? 연습했거든. 바나나에 있는데 자 답만 맞출 거예요. 똑같이 풀어보세요. 여기에다가 선택지 5번. 니은에서 가장 많이 감지되는 것만 껐다면 여기다 빛을 쏠 건데 뭐는 껐대? 니은은 껐대. 그럼 뭐랑 뭐만 썼다는 거야? 파랑을 쏜 거죠. 쪼로록. 그치? 그 다음에 뭘 쏜 거야? 빨강을 쏜 거야. 쪼로록 이렇게. 근데 이 노란 물감은 뭐는 흡수해버린다 그랬니? 파랑은 흡수해버린다 그랬으니까 얘는 바깥으로 다시 반사가 돼 안 돼? 반사가 안 돼. 우리가 색을 보는 이유는 빛 반사에 의해서 색을 인식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반사가 안 돼. 먹어버렸어 바나나가. 그럼 반사되는 색깔은 뭐밖에 없는 거야? 빨간색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나나는 무슨 색으로 보이는 거야? 에이씨 한 번 그리고 두 번은 못 그리겠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섞여서 보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27번의 답은 몇 번? 자홍색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보여요. 됐니? 1, 2, 3, 4 똑같이 풀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어야 되냐면 기역, 니은, 디귿이 빨초파 중에 메시지가 뭔가를 매칭시키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게 매칭이 안 되면 힘들어지는 거잖아. 이해됐죠? 궁금한 게 만약에 2문단, 3문단 그거 두 개만 잘라봐. 지문 길어 짧아. 그거 두 개만 자르면 짧죠? 그리고 두 개 가지고 26, 27 내고 일치성 문제 하나 더 냈어. 그게 딱 육모 시험지거든? 길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27번 문제가 나왔어. 궁금해서 그래. 이거는 교과서 내의 수준이야? 교과서 밖의 수준이야? 비문학은 교과서에서 내라. 어떻게? 어떻게 교과서 내에서 비문학을 내? 나라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교과서에 있는 지문 통으로 따다가 그대로 수능에 내? 왜 비상교과서에서 냈어? 그건 천재교육 가지고 공부한 애들은 역차별 당하는데? 그것도 진짜 궁금해. 교과서 수준의 비문학은 어떤 거야? 절대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26번, 27번. 자, 상상해봐. 2문단, 3문단만 뺐어. 그리고 26번, 27번에 이제 일치성 하나 더 꼈어. 그럼 6월 모평처럼 딱 짧은 지문에 세 문제 나온 거잖아. 질문! 27번 문제는 교과서 수준입니까? 아닙니까? 아, 지문에 있는 거잖아.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능력은 교과서 수준입니까? 교과서 밖의 수준입니까? 이 논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어떻게 내릴지가 되게 애매한 거야. 이 기준을 국가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방향을 정해주면 참 우리도 대비하기가 좋은데 너희들도 대답을 못하잖아. 이게 교과서인가? 힘들어. 그래서 지금 요즘에 내가 과테말라 가고 싶어.
아니 나 어디 가기로 했지 참? 아 라오스 참. 아 지금 국가가 연변은 안 가. 내가 추운 지방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뭐 모기도 많고 그 동네. 자 해서 비문학 지문 마치고요. 오늘 한 지문 수준에서 우리가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수업의 방향을 조금 더 다듬어 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현대시 할 겁니다.